봉헌호 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3부 7번째 마지막 회의입니다. 7. 그날 이후 정희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은숙에게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다시 집안에 감금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한테도 발을 끊어버렸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녀의 아버지는 찾아 나설 것이고 나서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숨어 있으면서 학교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는 해주고 있었으나 은신처가 어딘지는 나도 믿을 수 없다며 나한테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건만 그녀의 가족들은 학교로 하숙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그녀를 내어놓으라고 나를 들볶아대고 있었다. 견딜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숨어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붙잡아 가족들 손에 넘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숨어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가 행방을 감춘 지 꼭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 저녁이었다. 또 한 차례 그녀의 아버지가 다녀간 뒤였으므로 몹시 심란해져 있는데 이석이 나를 찾아왔다. 숨통이 막혀 죽진 않았나 하고 걱정이 되어 찾아왔네. 고마운 친구가 아닐 수 없었다. 참고 견뎌야 하네. 성패는 자네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달려있네. 정희 씨의 성의를 봐서라도 버텨줘야 하네. 이석은 말을 하며 옆방 벽을 쾅쾅 두들겼다. 우혁을 불러 함께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것이었으나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요즘 우혁은 논문, 시각장애가 꿈에 미치는 영향을 완성시키기 위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으므로 하숙집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석이 분개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았는데 무심한 사람이군. 친구가 이토록 곤경에 처해 있는데 나 몰라라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있는 데서야 말이 되겠나? 바쁘니까 그렇지. 세미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 그래도 그렇지. 자네 우혁은 보통 친구 사이가 아니자는가. 듣고 보니 이석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내가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우혁이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내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못해준단 말인가. 논문이 그렇게도 바쁘고 중요하단 말인가. 논문은 꼭 도서관에서만 써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우혁을 비난한 이석도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지선에게 애가 쓰여 언제까지나 나만을 지켜주고 있지는 못했다.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 혼자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해보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석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 금방 돌아가 버렸다. 이석이 돌아가고 난 다음 나는 책상 앞으로 가서 화선지를 펼쳐놓고 앉았다가 책상 위에 팔꿈치를 세워 턱을 고이고 깜빡 잠이 들었다. 짧은 꿈을 꾸었다. 정희는 내 방에서 나가려 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저를 내보내주세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저는 저 천국으로 가야 해요. 나는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정희 씨는 나와 함께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어이 나를 뿌리치고 내 방에서 나가고 말았다. 나는 놓칠세라 그녀를 뒤쫓았다. 내 방에서 나간 그녀는 우혁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천국으로 가겠다던 그녀였다. 아닙니다.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옥입니다. 거기야말로 지옥 중에도 지옥입니다. 나는 소리치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니고 실제의 행동이었다. 꿈이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단숨에 우혁의 방으로 뛰어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영차 문을 떠밀었다. 와지끈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방 안 한복판에 놓여있던 의자 하나가 뛰어들어가는 내 발길에 걷어채여 쓰러진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면서 온몸에서 맥이 쭉 빠져 달아난다. 나는 쓰러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위에 걸터 앉으며 한쪽 팔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 다른 한쪽 팔은 옆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팔에 걸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무엇인가가 쓰러지기에 집어보았더니 작은 손거울이었다. 아니 이건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선물한 바로 그 손거울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 와 있었을까? 생각하다 말고 나는 거울을 들어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거울에는 내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에겐 거울에 나타날 얼굴이 없었던 것이다. 저 이석이네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도 얼굴이 없는 무면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 얼굴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나는 거울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가며 비춰보고 또 비춰보았지만 거울에는 여전히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야, 비치지 않는 거울일 뿐이야. 그래, 맞았어. 비치지 않는 거울일 뿐이라고. 마침내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 비치지 않는 거울.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함부로 굴릴 수밖에. 아, 저주받을 거울. 비치지 않는 거울. 아름다운 그녀에게 비치지 않는 거울을 선물하다니. 나는 바람병을 향해 들고 있던 거울을 힘껏 내던진다. 거울이 벽에 부딪혀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깨어진다. 나는 우혁의 방을 나와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다 말고 아차 하는 생각을 하고 발을 멈추었다. 짧은 꿈속에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을 화선지 위에 옮겨 놓아야 했다. 신었던 신을 도로 벗고 부랴부랴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붓을 잡고 화선지 앞에 가서 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꿈속에서 본 그녀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는 막연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꿈속의 얼굴을 포기하고 상상으로 그녀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 음성에 알맞는 얼굴, 그 지성에 어울리는 표정, 그 마음씨에 상응하는 미소, 수천 수만의 모습을 지어보았으나 눈앞에 그려지는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려고 하면 할수록 눈앞에는 더욱더 괴상망측하게 생긴 얼굴들만 나타났다. 눈은 눈이 아니고 코는 코가 아니고 입은 입이 아닌 이상하게도 모두 성기의 모양들을 하고 있는 얼굴. 그 얼굴들이 번갈아 나타나서 내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 붓을 던지고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자인의 집 앞에는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영치기 영차 수레바퀴도 달지 않은 가을밤을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었다. 달은 떴는지 졌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자인의 월광 소나타는 달빛인 양 부드럽고 밤을 훔친 골목 안의 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기에 바빴다. 밤을 훔친 쥐들도 바빴지만 밤을 훔치려는 나도 바빴다. 나는 자인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들겼다. 누구세요? 자인이 피아노를 멈추었다. 접니다. 저 강업인입니다. 왜 오셨어요? 자인은 현관 앞까지 달려나왔으나 문을 따주지는 않았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을 좀 따주십시오. 지선에게 하세요. 지선이 저에게 전해줄 거예요. 직접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직접 해야 할 이야기란 없어요. 돌아가 주세요. 그러지 말고 문을 따주십시오. 따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을 했다. 문을 부수는 데는 이미 이력이 난 터였다. 마지못한 자인이 문을 따주었고 나는 헐레벌떡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선이 전하지 않던가요? 들었습니다. 지선은 분명히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제가 온 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합니까? 네, 못마땅해요. 돌아가 주세요. 자인은 울먹이고 있었다. 원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갔다가 내일은 와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다면 돌아가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매일 밤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다면 나도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를 부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될 일입니다. 분명히 됩니다. 나는 더듬어 자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에겐 피보다 진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 애착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낙엽이 쌓이듯이 우리는 우리끼리 쌓이고 볼 일입니다. 따스한 온기도 생겨나겠죠. 다가오는 우리의 겨울은 결코 춥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자인을 끌어당겼고 자인은 필사적인 힘으로 반항을 했다. 그러나 내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자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블라우스가 찢겨나가고 스커트가 틀어졌다. 더 이상 반항을 해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그제서는 자인도 순순히 응해주고 있었다. 나는 알몸에 자인을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나도 옷을 벗었다. 얼굴. 자인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얼굴은 없어도 돼. 가슴 하나로 족하다고 했어.
가슴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잖아. 나는 조용히 자인의 나신 위에 가서 엎드렸다. 모든 것이 끝나고 옷도 입고 난 뒤였다. 이젠 돌아가세요. 자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와도 좋다는 허락 말입니다. 그 허락을 받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허락하죠. 또 오세요.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말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선뜻 일어서고 싶지 않았다. 풀리지 않은 매듭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미적거리며 그대로 앉아 있었더니 자인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젠 일어나셔야죠. 더는 앉아있을 구실이 없었다. 풀리지 않은 매듭은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있으니 그때 가서 풀면 될 일이었다. 나는 자인에게서 물러나오고 말았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나는 옷도 벗지 않은 채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얼굴에 사람의 손길을 느끼고 잠을 깨었다. 누구요? 도둑이 아닐까 하고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저예요, 허빈 씨. 침대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은 틀림없는 문정이 그녀의 목소리였다. 꿈이 아닐까 했다. 정희 씨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정희예요. 이렇게 마주 서 있잖아요. 그녀가 나를 향해 웃어주고 있었다. 그 웃어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꿈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올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두서없이 물어보았다. 바로 옆방이에요. 우혁 씨 방이에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우혁 씨가 저에게 방을 비워주고 나갔어요. 아까 허빈 씨가 그 방에 들어왔을 때도 전 그 방에 있었어요. 그 방 책상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당신이 들이닥치지 않았겠어요? 당황한 나머지 저는 거울을 책상 위에 놓아둔 채 몸만을 겨우 피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당신이 그만 그 거울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녀는 미워 죽겠다고 나에게 주먹질을 해대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더 좋은 거울을 새로 선물하겠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그녀의 주먹질을 받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젠 거울이 필요 없게 될는지도 모르는데요 뭘. 그녀는 주먹질을 그만두고 시무룩해졌다. 거울이 필요 없게 되다니요? 아니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시무룩해졌던 그녀가 다시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 위에 놓여있는 라디오에 스위치를 넣었다. 광란하는 음악이 작은 기계 속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 음악이 귀에 거슬렸는지 그녀는 라디오를 끄고 다시 내 앞으로 다가와 섰다. 아까 제가 왜 허빈 씨 얼굴을 더듬었는지 아세요?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정말 왜 더듬었죠? 나는 도둑이라도 들어왔나 했습니다. 어머, 그랬어요? 그녀는 재밌다고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맑고 싱싱한 웃음소리였다. 전기라도 나갔던가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더듬었어요. 맑고 싱싱하던 웃음소리가 가시고 그녀에게서는 짙은 우수의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도 맹인이 될까 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해를 하면 맹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글쎄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요. 제가 맹인이 되고 나면 저의 집에서도 허빈 씨와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 거고 허빈 씨 역시도 절 더 이상 거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아니에요. 허빈 씨가 끝까지 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 꼭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전 요즘 거울을 들여다보며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손으로 얼굴을 더듬은 것도 제가 맹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였어요.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지만 자해를 해서 맹인이 되고 말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요. 아직은 협박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담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담을 허무는 길은 그 길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으며 말을 계속했다. 인간은 모두가 신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꽃 같은 낙엽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처지와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차이는 바람이 부는 방향과 행인들의
발길이 지나는 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선을 긋고 담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쌓이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함께 쌓이게 해주세요. 소원이에요. 네? 서빈 씨.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더니 달그락거리며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탁탁 두들기기도 하고 삭삭 비비기도 하고 처덕처덕 바르기도 하고 토닥토닥 매만지기도 하며 한참 동안이나 부산을 떨고 나더니 이윽고 그녀는 아련한 향내를 풍기며 다시 내 앞으로 다가앉았다. 밤이 깊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네? 그녀는 머뭇머뭇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에게 임신을 시켜주세요. 뭐라고요? 허빈 씨의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그녀는 이제 부끄러운 것도 창피스러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저의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제가 맹인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나는 기가 막혀 바보가 되어 앉아 있었고 더 이상 사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울에서의 벙어리 옥순이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 벙어리 옥순이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저의 모든 것을, 저의 처녀성까지를 당신에게 다 바쳤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나는 실성하기 시작했다. 미행을 해서 알아냈을 뿐이다. 내 비행을 알아냈을 뿐이다. 그뿐이다. 그뿐!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구멍가게가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그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사서 안주도 없이 길가에 서서 병나발을 불었다. 연달아 2병을 까고 나서 1병을 더 요구했더니 술이 다 떨어져서 하며 가게 주인이 더 이상 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옆에 포장마차가 있었다. 거기서 소주 1병을 더 사서 역시 안주도 없이 길가에 서서 병나발을 불고 있었다. 저 선생님! 술병을 쥐고 있는 내 손목을 꽉 붙잡는 여인이 있었다.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시겠죠? 아니, 당신은 네, 이수옥이에요. 서울에서의 이 여사 말이에요. 정이아의 선배 언니죠. 아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당신을 몰라요. 나는 마시던 술병을 길가에 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탈출이다, 탈출. 우주 바깥이 어디냐? 나는 달아나고 또 달아나고 달리고 또 달렸다. 송도곡의 찻길 위에서였다. 자정이 넘어 속력을 가하고 있던 차들이 이 돌연하고도 무모한 침입자를 보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삑삑 크락션을 마구 울려대기도 했으나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와 충돌을 해도 좋고 차바퀴 밑에 깔려 가루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강업인! 우혁이 뒤쫓아오고 허빈씨! 정희도 뒤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과 귀와 기억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싶었기에 더욱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욕설을 퍼붓고 크락션을 울려대던 차들이 길을 비켜주고 있었다. 그 차들을 뒤로 하고 달렸다. 송도곡의 완만한 경사가 경쾌하게만 느껴졌다. 내 속도엔 어느새 가속도가 붙어 나는 가히 초인적인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절벽이다! 절벽! 우혁이 소리쳤다. 그러나 절벽을 두려워할 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욱더 전력을 다해 질주했다. 그러나 그 무모한 질주가 얼마를 더 갈 수 있었을까? 아랫도리가 난간인지 무엇인지 걸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몇 길 절벽 아래로 몸뚱이가 내려 꽂히고 말았다. 달리기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 허빈씨! 정희의 절박한 목소리가 까마득한 절벽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또 떨어져요! 절벽 아래 또 절벽이 있는가 보았다. 그녀가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그 뛰어내리는 모습이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천사처럼 유유히 날아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 날아 내려오는 모습을 감동과 경탄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땅바닥에 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 내 앞에는 화판이 깔리고 화선지가 펼쳐지고 내 손엔 붓이 쥐어졌다.
나는 단숨에 그녀의 모습을 화선지 위에 옮겨 놓았다. 그림이 된 것이었다. 됐다! 됐어! 나는 소리치며 붓을 뚝 분질러 던져버렸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하숙방에 내 침대가 아니었고 몸은 움직일 수 없도록 침대에 꽁꽁 묶여 있었다. 심한 갈증이 몰려왔다. 물. 나는 묶인 채 소리쳤다. 이제 정신이 드는가 보군. 우혁이 다가왔다. 우선 몸부터 움직여보게. 어디 다친 데나 없는지. 우혁이 침대에서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일어나 우혁이 시키는 대로 팔, 다리를 움직여보고 몸을 움직여보았다. 다리의 근육이 다소 뻐근할 뿐 그 밖에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다행이군. 우혁이 말했다. 다친 줄 알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지 뭔가. 병원에 데려다 놓고 보니 어찌나 몸부림을 심하게 치는지 침대에서 떨어질 것만 같아 도리 없이 묶어놓고 있었네. 자네 고생이 말이 아니었겠군. 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우혁이 컵에 냉수를 따라주며 말했다. 자네 어젯밤에 그림을 그렸지? 그렸지. 그렸고 말고. 그림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신이 났다. 그래, 그 그림 어디 있나? 자네도 보았는가? 보았네. 어떻던가? 잘 그렸지? 정희씨 얼굴이 틀림없지? 잘 그렸네. 감탄에 맞지 않을 수 없는 명화였네. 우혁은 내가 마시고 내려놓는 빈 컵을 받아주며 물었다. 자네 지금 그 얼굴을 다시 생각해낼 수 있겠나? 그림을 그린 얼굴을 말일세. 나는 고개를 갸웃거려 보았으나 그림을 그리고 난 지금도 그 얼굴은 생각나지 않았다. 꿈을 깨고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는 막연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나지 않는가 보군. 내 표정을 살피고 있던 우혁이 말했다. 이상한 일이지? 나는 기가 죽었다. 이상할 것 없네. 우혁은 나보다 더 풀이 죽어 말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은 잘 그린 명화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정희 씨의 얼굴은 아니었네. 정희 씨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그렇다네. 여자의 얼굴을 그리려고 한 것 같았으나 그림 속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이었네. 자세히 보니 그 얼굴은 소년 시절 자네의 얼굴이었네. 그럴 리가. 지난날 내 사진첩 속에는 자네 얼굴이 수도 없이 들어있네. 그 사진첩들을 펼쳐놓고 비교해보았네. 그림 속의 얼굴과 사진첩 속의 얼굴은 어김이 없는 하나의 얼굴이었네. 그럴 리가 없네. 나는 분명히 정희 씨 얼굴을 보았네. 보고 그림을 그렸네. 환상을 보았을 걸세. 환상이 아닐세. 실제 정희 씨를 보았네. 정희 씨가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나? 뛰어내렸지. 그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았단 말일세. 그렇더라도 실제의 정희 씨가 아니고 환상의 정희 씨를 보았을 걸세. 환상의 정희 씨는 자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네. 자네 그림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 나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내 얼굴을 나는 기억하고 있네. 소년 시절의 얼굴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의 얼굴까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 내 얼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남의 얼굴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겠나? 꿈과 환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네는 소년의 얼굴이 자네 얼굴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일세. 망각의 이편에서 소년의 얼굴을 묻고 나서 망각의 저편에서 꺼내어 정희 씨에게 접합시켰던 것일세. 그렇게 해서 꿈과 환상은 자네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일세. 나는 수긍할 수 없었다. 자네 주장대로 망각의 힘을 빌어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세. 꿈속에서 본 얼굴이 꿈을 깨고 나서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동시에 자네는 망각에서도 깨어나고 말았네. 망각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년의 얼굴을 가지고 정희 씨 얼굴이라고 자네를 속일 수 없었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은 것일세. 아니, 생각났지만 자네 얼굴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희 씨 얼굴, 곧 꿈속에서 본 얼굴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일세. 자네 말은 도대체가 도깨비 장난 같은 말뿐이라서 믿을 수 없네. 정희 씨한테 물어보겠네. 그 그림 어디 있나? 정희 씨도 보았는가? 보았네. 정희 씨가 그림을 가지고 있네. 정희 씨는 어디 있는가? 우혁은 방 안을 오락가락 말을 못하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 옆방에 있네. 옆방이라니? 자인 씨가 옆방에 입원을 해 있네. 자인 씨가 왜? 극약을 마셨네. 자살을 기도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나는 사색이 되어 허둥거렸다. 안심하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네. 의사가 확인을 했는가? 했네. 바보같이기라고. 나는 식은땀을 주르르 흘리고 있었다. 정희가 내 방으로 건너왔다. 제가 한 발 늦었어요. 전혀 없이 냉랭한 목소리. 제가 버림을 받아야겠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서 있었다.